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 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플로리다주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 이후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올 연말을 기점으로 사임합니다. 뱅크 오브 홉이 20주년을 맞이해 내일 뉴욕 뉴저지 전 지점에서 기념품 제공 등 20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미국에서 최근 은퇴 연령이 많이 높아지며 65세 이상 취업률이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플로렌스에 이어 또 다른 메이저급도 가능한 허리케인 마이클이 플로리다 반도를 향해 북상하고 있어 플로리다 주 내 2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국립 허리케인 센터에 따르면 시속 75마일로 강해진 카테고리 1등급 허리케인 마이클이 멕시코 동부 코주멜 인근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속 10km 안팎의 느린 속도로 북상 중인 마이클은 내일부터 루이지애나주와 미시시피, 알라바마, 플로리다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플로리다 반도에 상륙할 무렵엔 메이저급 허리케인이 될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허리케인 센터는 특히 플로리다 반도 서쪽 팬핸들 지역에 폭풍 헤일이 일 수 있으며 홍수가 인명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플로리다 주도 텔라에시에는 대피소가 마련됐으며 재난당국이 모래주머니를 쌓아 폭풍 헤일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릭 스콧 주지사는 주 방위군 병력 500여 명을 텔라에시 등에 투입해 방제 작업을 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마이클은 지난달 닥친 허리케인 플로렌스로 인해 아직 재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도 다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허리케인 센터는 전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이후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2차 북미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 서너 곳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워싱턴 방문은 배제될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명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장소를 정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며 3곳에서 4곳이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4차 방북에 대해 폼페이오 장관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은 매우 좋았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로 3곳에서 4곳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그 시기와 구체적 장소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북미 회담 개최 시기를 중간선거 이전으로 잡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냈다는 시적을 내세우며 선거에서 유리한 국면을 만들 수 있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선거의 중요성으로 볼 때 빠르게 회담을 개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소는 워싱턴과 평양 또는 판문점과 제3의 장소를 놓고 조율 중이지만 워싱턴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꺼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배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복심 중 한 명으로 알려진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 대사가 올 연말을 기점으로 사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헤일리 대사가 올해 말 사임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트럼프 대통령과 헤일리 대사는 백악관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면담 직후 사임 소식을 공식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헤일리가 6개월 전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말하고 후임 대사는 숙고 중이며 2주에서 3주 후에 지명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공식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는 없으며 헤일리 대사는 국제 무대에서 미국을 지키는 일이 자신의 일이었으며 그동안 많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했습니다. 2020년 대선 출마를 고려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라고 부인하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브렛 캐버너 후보가 간신히 상원의 인준을 통과해 연방 대법관에 취임한 가운데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를 비롯한 주요 정치 현안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은 캐버너 인준이 공화당의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를 제공했지만 민주당도 오히려 중간선거에 희망을 품게 됐다며 캐버너 인준으로 더욱 소외된 중도와 온건, 여성 유권자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힐은 민주당 하원에서 중간선거에 캐스팅 보트를 쥔 여성 유권자들이 공화당에 등을 돌리면서 민주당의 탈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캐버너 인준을 앞두고 지난주 상원 건물 앞에는 상당수가 여성인 수백 명의 시위대가 몰려들어 캐버너 인준에 항의하면서 공화당 의원들에게 11월이 다가오고 있다고 메시지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도 캐버너 인준에 따른 미국 내 반응을 캐버너 효과로 지칭하면서 워싱턴 정가는 물론 미국인들의 일상생활에도 상당 기간 그 흔적을 남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민주당은 물론 공화당의 일부 전략가들도 캐버너의 인준이 공화당과 여성 유권자들과의 불화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여성 유권자들이 중간 선거에 대거 몰려 나올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으로부터 23석을 탈취해 올 경우 지난 2010년 선거에서 상실한 하원 다수당 지위를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달 실시된 뉴욕주 상원 11선거구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존 리우 후보에게 패한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본선거 도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토니 아벨라 뉴욕주 상원의원이 독립당과 여성평등당 후보로 등록을 마치고 본선거에 도전한다고 어제 트위터와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습니다. 아벨라 후보는 지난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공화당 후보에 대해 주민들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후보는 우리 커뮤니티가 당면한 문제점에 대한 지식이 없으며 불명예스러운 스캔들로 얼룩진 리우 민주당 후보의 승리를 주민들은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자신의 출마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또 우려를 표명한 주민들은 리우 후보의 당선이 커뮤니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불안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아벨라 후보는 리우 후보에 6%포인트 뒤진 47%의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미주 지역 최대 한인은행으로 성장한 뱅크 오브 홉이 뉴욕 뉴저지 한인사회와 함께한 지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뱅크 오브 홉은 한인사회 성원에 감사하는 의미로 내일 뉴욕 뉴저지 전 지점에서 기념품 제공 등 20주년 행사를 개최합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998년 10월 뉴욕 플러싱에 있었던 구 외환은행 지점을 인수하면서 나라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뉴욕 뉴저지 한인시장에 첫 진출했던 뱅크 오브 호프. LA에 본사를 둔 뱅크 오브 호프는 그동안 인수와 합병을 거듭해 미주 최대 한인은행으로 성장했고 뉴욕과 뉴저지 지역을 포함한 동부 지역만으로도 2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자랑하는 탄탄한 은행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 미 동부 지역을 총괄하는 김규성 수석 전무는 지난 20년 동안 한인 사회의 지지 덕분에 성장을 거듭할 수 있었다며 뱅크 오브 호프 뉴욕, 뉴저지 진출 20주년을 기념하고 고객 여러분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내일 하루 뉴욕 뉴저지 모든 지점에서 기념 행사를 진행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은 이제 또 떡도 해놓고 다과도 해놓고 오시는 분들한테 조그만 선물도 있고 그래서 내일은 이제 저희들이 기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점에 들려주시고요. 그리고 또 축하도 해주시고 그리고 자주 뵙겠습니다. 2016년 7월 윌셔은행과 BBCN 은행이 합병하면서 총 자산 가치 150억 규모의 초대형 리저널 뱅크로 성장한 뱅크 오브 호프는 건물 담보 없는 과감한 SBA론을 제공해 한인 마켓이 성장하는 데 큰 기여를 해왔고 현재 다양한 대출 서비스와 홈 모기지, 크레딧 카드, 환전 서비스, TMA, IT 분야에도 집중하고 있습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앞으로 한인 사회는 물론 타민족 시장까지 사업을 확장해 미주 최고의 은행으로 성장하기 위한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중입니다. 뱅크 오브 호프는 그동안 고객들의 지지에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바캉스 기프트 카드나 생일잔치, 음악회 등의 다양한 행사들을 이어왔습니다. 내일 모든 지점에서 열리는 기념 행사에서는 다과와 작은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미국에서 최근 은퇴 연령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취업률이 1962년 이후 5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은퇴 연령이 높을수록 소비 수준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스턴대 은퇴연구센터가 조사한 결과 지난달 기준 65세 이상 인구의 19.2%가 취업자로 이 비율은 1980년대 중반의 2배 수준이라고 AP통신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67세 은퇴자들의 소비 수준이 62세 은퇴자들보다 50% 정도 높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또 대졸 남성의 평균 은퇴 나이는 66세, 고졸 남성은 63세로 대학을 나온 남성이 고등학교만 졸업한 남성보다 은퇴 연령이 높았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대졸자와 고졸자의 은퇴 연령에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은퇴 연구센터는 저학력자들의 경우 육체 노동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나이가 들수록 일하기 어려운 반면 대졸자들의 고연봉직 취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과 같은 요인까지 겹쳐 학력에 따라 은퇴 시기 저축액에도 차이가 난다고 밝혔습니다. 양호한 경기 지표가 잇따르자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7년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지난 2월의 증시 폭락대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뉴욕 채권 시장에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은 장중 3.253%까지 상승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한 달 전에 비해 0.01%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 같은 채권 수익률 상승은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매도하고 있어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같은 흐름은 지난해 12월 고용 지표가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고 연방준비제도가 물가 회복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연준의 빠른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감이 커졌고 채권 금리가 급등하기 시작한 때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8일까지 5거래일 동안 미 증시가 8% 이상 하락해 24,000선이 붕괴된 바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연준이 올해 세 번째로 금리를 인상했을 때까지만 해도 채권 금리는 큰 변동을 보이지 않았지만 미국의 실업률이 3.7%까지 떨어지는 등 양호한 경기 지표가 잇따르자 역설적으로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 채권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중 무역 전쟁, 이탈리아 재정 위험, 신흥국 통화 위기 등 각종 리스크 요인이 부각되면서 미국 증시는 물론 세계 금융시장 전반이 불안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구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 이용자 수십만 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지만 구글이 이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구글 플러스 이용자 약 50만 명의 정보 노출 사고가 발생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구글은 어제 소비자 버전의 구글 플러스 서비스를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내부 조사를 통해 이 같은 정보 노출을 인지했지만 이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지적했습니다. 특히 정보 노출을 공개할 경우 규제 당국의 조사 등 후폭풍을 우려한 사실이 구글 내부 문건에서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노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이메일 주소, 생년월일, 성별, 사진, 주소, 직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으며 다만 고객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내용, 메시지 내용 등은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내부 문건에서 구글은 외부 개발 업체가 노출된 정보를 오용했다는 증거가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를 확실히 확인할 방법도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일본 자동차 제조업체 토요타의 하이브리드 차량 프리우스가 또 리콜됐습니다. 토요타는 프리우스에서 시동이 꺼질 수도 있는 시스템 결함이 발견돼 전 세계에서 판매된 차량 243만 대를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지난 2010년부터 2014년형 프리우스 하이브리드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형 프리우스 V 하이브리드 차량이며 미국에서는 80만 7천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토요타 측은 문제의 차량들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일부 프리우스 차량에서 화재 위험이 발견돼 20만 대가 리콜된 바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가 뼈 건강에 도움이 안 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 당뇨병 내분비학에 따르면 성인 5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81건의 비타민 D 보충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비타민 D 보충제를 먹은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은 골절이나 골밀도 등의 지표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앨리스 네버넬 에버딘대 교수는 가을과 겨울에 비타민 D 보충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영국 공중보건국에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연구진은 비타민 D가 심장질환과 암 예방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도 충분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한인 등 이민자들 밀집 지역인 퀸즈 써니사이드에 반이민 포스터가 등장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벤 브레머 뉴욕시 의원이 발견한 이 포스터는 극우 집단인 네오나치 단체에 의해 제작돼 백인 우월주의자들에 의해 부착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포스터에는 불법 이민자를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에 신고하는 것은 의무이며 그들은 법을 어기고 있다고 쓰여 있으며 ICA 신고 전화번호가 인쇄돼 있습니다. 복수 국적을 가진 4급 이상 외무 공무원 자녀는 모두 111명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10명 중 9명이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외교관 자녀의 복수 국적은 정책 결정 과정 등에서 상대국의 우리 국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고 특히 복수 국적 취득이 미국에 편중되고 있는 만큼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6년 슬리피스를 인수하는 등 업계 최대 침대 판매 업체로 이름을 올렸던 매트리스 펌이 파산해 7개 매장을 닫게 됩니다. 현재 전국 49개 주에 약 3,300개 매장을 운영 중인 매트리스 펌은 이 중 200개를 수일 안에 닫고 추가 폐점 매장을 조만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매트리스 펌은 온라인 매장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해가면서 내리막길을 걸었습니다. 뉴욕 한인내일협회가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대동연회장에서 한인들을 위한 제21회 무료 건강진료를 개최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의유문 병리검사실, 이주연 전문의 등 의료진들이 참여해 유방암, 대장암, 비형 간염 검사, 혈압, 당뇨 체지방 측정, 혈액 검사, 무료 독감 예방 주사 접종 등 검진과 함께 폭넓은 의료 관련 정보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높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1도, 섭씨 영상 27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영상 22도. 목요일 비와 소나기 예상됩니다. 금요일 흐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